네, 이 시간에는 ERP 응용 뇌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지문 감식, 이런 브레인 핑거 프린팅이라는 부분들은 로렌스 파웰 박사가 먼저 명명을 했습니다. 일단 자극 동기된 뇌 전이에서 P300이라는 ERP가 추출을 했는데 뇌 속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들의 방식을 가지고 응용을 했는데 정보가 뇌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랬으니까 그걸 가지고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응용한 부분들이 로렌스 파웰 박사가 그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뇌지문 탐색기의 핵심은 그 P300이 검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져야겠죠. 이런 시스템이 솔루션이 되어져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갖춰가지고 이제 실제 어떤 뭐 거짓말 탐지기의 어떤 버전으로 활용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검사 방법은 1978년 17세 흑인 테리 해링턴이 이제 살인죄로 종신형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계속 본인은 무죄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냥 판결은 종신형으로 이미 지나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우연한 계기에 이제 이 테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어 가지고 파웰 박사가 그러면은 혹시 뇌에 어떤 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테리를 대상으로 해서 그 P300을 검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범죄 현장에는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범죄 장소나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뇌에서 반응이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어떤 본인은 그 당시에 음악회 관람 같다. 그래서 그 음악회 관련된 어떤 자극을 보여주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뇌에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제시를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목격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해링턴이 진범이 아니다. 우리가 거짓말했다. 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은 20년간 복역했던 그러한 어떤 해링턴이 나중에 무죄로 빠져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사건 현장의 어떤 장면들을 보여준다면은 그 사건 또는 그 범행 도구 또는 그 장소 전혀 정보가 없죠. 만약 그 범인이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면은 그래서 이런 P300이 검출되지가 않습니다. 음악회 관련된 어떤 장소나 또 그때 노래 불렀던 뭐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면은 이제 P300이 이렇게 검출이 되는 거죠. 검출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P300의 파행이 나타나지 않는데 정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뭔가 P300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증거로 제시를 했고 실제 그 목격자도 본인이 거짓말했다라는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이제 해링턴은 무죄로 풀려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어떤 그 뇌 지문, 그 거짓말 탐색기에 이런 어떤 ERP를 활용하는 기술은 거의 99%,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90% 이상의 굉장한 놀라운 이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0.3초 만에 뇌에서 정보가 있다 없다라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할 그런 어떤 여력조차가 없는 거예요. 짧게 뭔가 그 사건에 관련된 정보가 지나가는데 이제 뇌에서는 자동적으로 말하든 말하지 않든 마음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거짓말 탐지기로 많이
활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범죄를 막고 뭐 뺑소니 부분들을 했었을 때 역시 거기에 따르는 어떤 ERP가 검출이 되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범죄를 막기도 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거짓말 탐지기에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ERP 기술을 활용한 거짓말 탐지기. 이전에는 그냥 뭐 심전도 반응, 또 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반응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뭔가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반응들, 그런 부분들을 쭉 보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거짓말 탐지기 방법은 정확도가 한 70% 정도라면은 ERP를 활용한 그러한 어떤 거짓말 탐지 방법은 정확도가 이제 90%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99%까지라고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때 제초제 용의자 사건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역시 ERP를 가지고 했습니다. 농약을 이렇게 동료들한테 뿌렸던 그런 병사는 분명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제초제에 대한 산 것이 있고 산 어떤 정보들이 있겠죠. 관련 정보를 보여주니까 역시 반응이 나타났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검거를 하게 되었고 자백도 받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증거로 활용되어진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에 활용되어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또 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 뭐 인지 연구나 감성 연구 참고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율신경계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최성신경계로 우리 신경계가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 자율신경계가 이제 중추신경 바로 밑에 신경절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심장박동이나 소화, 호흡, 땀,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자율신경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경계는 또 최성신경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근육을 제어하고 감각을 전달하고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자율신경계 부분들은 이제 온몸의 장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심장박동도 조절도 되고 소화나 호흡, 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저절로 조절되고 유지가 된다 해서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어떤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 코, 입 모든 장기, 뭐 위, 소장, 대장, 다양한 어떤 우리 몸의 기능들을 관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감신경이고 똑같이 부교감신경도 교감신경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이제 교감신경이 뭔가 저항, 긴장, 방어 할 때 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라면은 부교감신경은 수용, 이완, 회복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는데 뭐 깊은 산에 갔는데 곰을 만났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뭔가 이제 굉장히 놀란 반응들이 날 거예요. 그때 이거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싸워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 교감신경이 일으키는 반응입니다. 저항을 하든지 일단 방어를 해서 도망을 가든지
근데 투쟁이나 아니면은 그 회피냐 뭐 이 두 가지의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끔 뭔가 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심장도 많이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겠죠.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향상성을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그 동공이나 침샘, 기관지, 심장, 위, 간, 부신, 장, 방광 이 모든 부분들이 수축이 된다든지 또는 이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 교감과 부교감이 이렇게 향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래 우리 몸이 굉장히 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량작용, 서로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실제 교감,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 각 장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작용이 균형 있게 제어됨으로써 향상성이 항상 유지가 되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자율신경계가 그렇게 그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한쪽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다른 한쪽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활성화돼서 아무튼 그 부분들을 이제 빨리 원래대로 원상태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기량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교감신경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산에서 이제 곰을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맥박이 증가합니다. 혈압이 상승이 되고요. 심장이 빨리 뛰니까 당연히 혈압이 상승되고 맥박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피가 주로 내장에 있던 피가 근육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의 소화 운동이나 내장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힘을 어디에다가 주로 두게끔 했냐면은 근육에다가 이제 힘이 실리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요. 관략근도 수축이 되고 혈관도 수축이 되고 이 땀 분비가 촉진하게 됩니다. 식은땀 나죠. 앞에 곰이 있는데요. 그러면 으르렁 이렇게 뭔가 덤비려고 하고 있다면은 이제 나한테는 본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이제 맥박이 상승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긴장이 아주 극도로 달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자, 내장기관들의 활동을 주로 억제를 시켜요. 이 교감신경은. 그러면서 심박수가 증가되니까 이 근육에 힘이 가니까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인체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걸음하나 살려라 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는 어떤 그때 상황에 대비해서 본인이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교감신경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저절로 일으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교감신경이 일어나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장 박동도 생기고 땀도 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뭔가 힘이 나면서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곰을 피했다. 열심히 이제 달려가서 곰이 더 이상 쫓아오지도 않고 이제 본인은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뭔가 안심이 되겠죠. 그때 부교감 신경계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이제 심장 박동수가 더 이상 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낮추게 되고 혈압을 감소시키고 그제서야 이제 침분비가 이제 증가됩니다. 그리고 장 운동이 증가되면서 또 잠이 유발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긴장을 했으니까 그게 풀리니까 뭐 침분비가 되면서 뭐 물을 찾는다든지 또 뭔가 본인이 뭐 소화를 시키는 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장 운동이 증가되면서 또 뭔가 편안하게 되니까 잠이 유발되고 소화 흡수도 촉진되고 그리고 또 안정감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한 집중력도 좀 생기게 되어져요. 자, 집중력이 이 집중력은 뭔가 긴장을 해서 뭔가 문제 해결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몰입하는 그때 나타나는 고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안정감이 들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일 때 부교감 신경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릴렉스가 되는 부분들이죠. 위기가 지났으니까 잠도 오고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아주 안정화됐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청소년기라면은 이 잠을 자잖아요.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잠이 오는데 그때 또 성장, 발육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그때 이 배변이 좀 용이하게 돼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이제 배변이 용이하지 않게 되죠. 굉장히 긴장하기 때문에 심지어 화장실도 뭐 안 가게 됩니다. 뭐 시험 칠 때 아주 긴장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꾸로 대부분은 아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이제 또 변비가 생긴다든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배변이 용이하게 되고요. 이뇨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면서 인체가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스트레스 관련 자율신경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교감신경의 활성을 동반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과정이다. 자, 이 분노, 두려움, 불안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거는 에너지 발산이라는 것을 이전에 고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교감신경이 우세해진 그런 상태에서는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 가빠지고 혈관 수축되고 털이 쭈뼛으면서 그 땀이 분비되고 입이 마르고 근육이 긴장되고 소화 운동이 저하되는 등 일종의 아드레날린 그 생리적 반응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되잖아요. 그때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기도 하고 실제 호흡도 가빠지고 털이 뾰족 쓰고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1차 이 생리적 반응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놔두면은 보통 한 90초 정도 그랬을 때 그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물질은 이제 서서히 소멸해 갑니다. 만약 그 위기가 지나갔다면은 그냥 저절로 90초 정도면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1분 30초 정도면은 조금 그 발산했던 과정들이 마무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시에 그 과도한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잖아요. 그거를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량작용으로 부교감신경이 이제 동시에 그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아드레날린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생리적으로는 편안한 어떤 느낌들이 드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부분들을 하고 좀 굉장히 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역시 아드레날린. 우리가 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릴렉스가 되면은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몸도 편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매운 고추 효과 뭐 이런 부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처음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는 막 이렇게 땀이 나고 막 매워서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발산이 되겠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견딜만 하게 되면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들은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왔지만은 그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스트레스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스트레스는 물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적절하게 이겨낼 수 있는 수준 정도만 있다면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자, 아드레날린의 반응 회로의 악순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감정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온몸이 교감신경이 충분히 발산되도록 기다리지 않고 계속 머리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거나 확대시킨 그런 어떤 드라마 뭐 이런 부분으로 부정사고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시절 그 순간에 그 사건은 지나갔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 사건을 음미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거가 오면 어쩌나라고 미리 걱정도 하고 그래서 그 사건 스트레스 반응들을 계속 붙잡아두고 확대한다면은 계속 교감신경이 지속이 되겠죠. 지속이 되고 계속 그 반응 회로가 반복적으로 가동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활성화되겠죠. 아드레날린도 계속 자주자주 이렇게 분출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몸의 장기가 다 이렇게 교감,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그러한 어떤 활동들은 이 장기가 상하거나 몸이 상하게 되는 그런 양령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유발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신체와 습관처럼 돼버린다면은 조금만 반응해도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런 반응이 계속 오게 되니까 이제 공황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패닉 현상 조금만 뭔가 그 이전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던 그 상황만 되면은 그 조건화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놀라고 긴장하고 이런 어떤 패닉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아드레날린 반응 회로의 악순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뉴로 피드백에 생각을 끊는 훈련 부분들이 또 명상 훈련에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뉴로 피드백 훈련할 때 한번 익혀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계속해서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면, 과활성화된다면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체 반응이 지속될 때
급성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증가되고 동공이 커지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쪼이도록 아플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때 몸에 어떤 이상 신호처럼 오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결과이고요. 스트레스에서 일어나는 인체의 즉각적인 반응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대부분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반응의 초기에는 아드레날린성 호르몬의 영향으로서 이 면역 기능이 증진이 되고 상처난 조직을 재생하고 그 면역 기능을 좀 강화시키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속이 되고 계속해서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이 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보면은 극도로 긴장을 한다. 그랬을 때는 누가 때려도 누가 이렇게 작은 상처도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극도의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니까 실제 아픈 것도 못 느끼고 그냥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제 몸이 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처음에는 좀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결국은 급성 스트레스로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급성 스트레스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뭐 한 달이나 뭐 두 달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만성 스트레스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감신경의 활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 항상성 유지 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면역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죠. 처음에는 막 과잉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장기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입안이 얼거나 감기가 자주 걸리는 등 인체가 전반적으로 악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그 신진대사 장애가 유발되고 그 심박간격 변화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율신경계는 모든 장기에 적용됨으로써 그 증상도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특성이나 뭐 성격 이런 부분에 또 밀접한 기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체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 증상이 또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받아도 이렇게 급성 스트레스 어떤 교감신경의 반응들이 계속 나타나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고 그게 오래되니까 결국은 이제 만성 스트레스로 가게 되고 그 영향력이 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소화불량, 복통, 설사, 성기능장애, 손떨림, 현기증, 두통, 이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모든 장기의 이상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랬을 때 입맛이 없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기능도 장애가 되고요. 또 매우 긴장하게 되면은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현기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경우에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신체 증상이 확대되어서 이 장기에 굉장히 뭔가 영향을 줬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종합 검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나쁜 부분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소화불량이 생기고 손 떨리고 현기증 나고 보통 설사 나고 이런 어떤 조금 시민성에 가까운 질환들이 이제 계속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인 남녀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성인 남녀에서는 동맥경화, 협심증,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수험생 갱년기 여성에게는 심장병이나 위궤양, 당뇨, 고혈압, 그리고 또 신경우울증, 불면증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교감신경이 이상 항진하게 되면은 이제 인체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카테콜아민 호르몬들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활동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도파민은 조금 이렇게 고통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카테콜아민도 역시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고통이 생기고 뭔가 지금 격렬한 운동을 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도파민이 나와서 좀 고통도 좀 덜 느끼게끔 해주면서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그 흥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요, 안 그래도 이런 호르몬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몸이 하나씩 둘씩 고장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변비가 생기죠. 이 교감이 활성화되면요, 과잉 활성화되면은 변비가 생깁니다. 긴장을 하기 때문에 또 불안과 또 주의산만 두근거림이 새는 거죠. 두근두근 거리고 실질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집중도 잘 안 돼요. 조금 뭔가 붙잡다가 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살펴보고 또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으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안은 더 증폭이 되죠. 자, 경로도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 본인도 싫고 이러니까 막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분풀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거꾸로 이제 공황장애, 본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 기절하거나 쓰러지거나 이제 이런 어떤 패닉 현상이 나타나는 이 공황장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올 수도 있죠. 보통 잠이 안 옵니다. 걱정, 불안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또 자주 깹니다. 꿈도 그런 꿈 아주 악몽을 꾸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 더욱더 수면장애가 더욱더 심하게 되겠죠. 낮에 제대로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낮에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감신경의 이상 항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하게 되죠.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또 하는 일마다 짜증을 많이 내거나 또 그렇게 또 손떨림이나 두통, 현기증 이런 어떤 증상도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게 되면은 또 잠이 안 오죠. 심각한 수면 부족.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면은 우울로도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PTSD로 발전될 수도 있고요. 또 물론 이렇게 공황장애나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향력,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부교감이 신경계가 이산 항진이 되게 되면은
그 인체를 이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 부교감 신경은 이렇게 필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 뭔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데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은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가 않습니다. 맥박의 감소, 혈압의 감소, 소화장애, 부종, 이렇게 붓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어지러움이나 배변장애. 자, 배변장애는 아까 교감에서는 이렇게 변비가 생기죠. 부교감 신경이 이상항진이 생기되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결국 이제 설사라는 거죠. 그거는 너무 걱정, 불안, 뭐 이런 부교감이 과잉 활성화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소화를 너무 과도하게 시켜서 계속 설사를 하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배변장애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부교감 신경은 결국은 우리 심리적으로 무기력증, 우울증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교감 신경이 이상항진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처음부터 부교감 신경이 이상항진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그 교감 신경이 너무너무 이렇게 자주 오랫동안 흥분된 상태에서 이상항진이 오래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교감 신경도 기량작용을 해야 되니까 교감 신경에 맞춰서 부교감 신경도 같이 비슷한 크기로 이 맞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쳐요. 그러다 보면은 이 교감 신경이 이상항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부교감 신경만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부교감 신경만 이제 과잉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무기력이나 우울증 조금 증세가 오래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율신경 검사는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 건강을 예방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 기능은 계속 꾸준히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뇌 외적인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로 요즘에 뭐 각종 성인병 대부분 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들이 대부분이죠. 역시 정신질환에도 이 스트레스가 노출되고 있을 때 건강에 적신호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매파라든지 이런 어떤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도, 균형도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때는 그 질병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가 있고 관리를 잘 해주면은 좀 이렇게 예방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우울증, 불면증, 집중력 저하 이건 뭐 현대인들에게 좀 흔한 증상이죠. 그런데 지속이 될 때 조금 아주 무섭습니다. 우울증도 초기 우울증도 있지만은 지속이 될 때 그때 1년, 2년 오랫동안 지속될 때면 뇌 패턴도 바뀌고 실질적으로 그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좀 하기 힘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10% 정도는 자살로 실제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래될수록 위험한 부분들이죠. 불면증도 오래될수록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미리 처음부터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요 그냥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쉽게 오랫동안 그 우울의 영향력을 달고 살기 때문에 좀 본인 혼자서 극복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병원이 왜 있겠습니까? 상담센터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질환이나 증상에 좋은 음식이나 처방약 복용 시 그 효과를 한번 보는 거죠. 스트레스를 검사를 해서 그래서 뭐가 좀 효과가 있더라, 뭐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더라, 이런 부분에 자율신경계 검사를 본인 스스로가 자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적절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뭐 혈압이 감소됐다든지, 뭐 교감신경이 확 줄어들었다든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뭔가 목욕을 한다든지 좀 몸을 릴렉스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압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 어떤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뭐 등산을 한다, 아니 맑은 공기를 쓴다, 뭐 음악을 이렇게 한다, 노래를 부른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각각 개인마다 조금씩은 틀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한테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는 부분에 이런 어떤 자율신경계 검사가 적절하게 활용되어지면은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신경은 모든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또 심장에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기전이 명쾌하게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 그 자율신경은 결국 이 뇌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결국은 이제 심장에다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기전은 이제 명쾌히 또 알려져 있고 신호 세기도 좀 큽니다. 뇌파보다는 굉장히 큰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우리 건강이나 본인의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교감신경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